안녕하세요. 와이메커 여러분. 러셀의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오늘은 자유의지의 논리에 대해서 러셀의 생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법칙 문제에 대한 기독교인의 태도는 이상스럽게도 유동적이며 불확실하다. 한편으로는 자유의지의 이론이 있어서 대다수 기독교인이 이를 신봉하고 있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은 적어도 자연 법칙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특히 17, 18세기에 있어서는 법칙 제정자로서의 하느님과 조물주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로서 자연 법칙을 믿는 신념이 있었다. 근자에 와서는 법칙이 자유의지를 좌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의 편이 법칙은 법칙의 제정자의 존재를 인증하는 것이라는 신념보다는 더 강하게 느껴지기 시작하였다. 유물론자들은 물리 법칙을 이용하기를 인간 육체 움직임은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나 우리가 나타내는 모든 장소적 변경은 어떤 가능한 자유의지의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보이는데 또는 보이려고 노력하는 데 썼던 것이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의 구속 없는 의지가 할 수 있는 분야로 남은 것은 별로 가치 없는 그런 것이다. 만약에 누가 시를 쓰거나 살인을 할 때 그의 행동에 포함된 육체 운동이 순전히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전자의 경우에 그에게 동상을 세워주거나 후자의 경우에 그를 교수형에 처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게 보일 것이다. 어떤 형이상학적 체계 속에서는 의지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순수 사고의 영역이 남아있을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것도 육체의 움직임을 통해서만 남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인 만큼 자유의 경내에 속하는 것은 결코 남에게 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결코 사회적 중요성을 갖지 못할 것이다. 다음에 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화론이 이를 받아들인 기독교인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 기독교인들은 인간을 설명할 이론을 다른 형태의 생물을 설명할 이론과 전혀 다르게 해보았자 소용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옹호하기 위하여는 그들은 생물의 행동을 물리적, 화학적 법칙의 견지에 설명하려는 모든 기도를 반대하게 되었다. 모든 하등동물은 자동기계 장치라고 들고 나오는 데카르트의 입장은 이미 자유신학자의 인기를 차지하지는 못한다. 연속 법칙은 그들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소위 생명 없는 물질도 불변의 법칙에 따라 그 행동은 획일적으로 제약받을 수 있다는 경향으로 나가게 하고 이들이 관과한 사실은 만약에 법칙의 지배를 부인한다면 기적의 가능성으로 또한 부인하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적이라는 것은 일반 현상을 지배하는 법칙을 어겨서 하는 하나님의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의 자유신학도들은 신중한 태도로서 주장하기를 모든 피창조물은 기적이며 따라서 어떤 현상만이 신의 계제를 특히 입증하는 것으로 구애될 필요는 없다고 하리라는 것이다. 자연 법칙에 반대하는 이와 같은 태도의 영향을 받아 일부 기독교 옹호자들은 최근의 원자 이론, 즉 지금까지 믿어온 물리 법칙은 다수의 원자에 적용되는 근사적, 평균적 진리이기는 하나 한편 많은 개개의 전자는 각각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방향으로 나가는 이론에 달려들게 되었다. 나 자신이 믿는 바로는 이것이 하나의 일시적인 단계로서 물리학자들은 앞으로 전통 물리의 법칙과는 상당히 다를지 모르나 미세한 현상을 설명할 법칙을 발견하리라는 것이다. 그것은 아무러나 미세 현상에 대한 오늘날의 여론은 정말 중요한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움직임, 아니 조금이라도 누구에게나 관심을 주는 모든 움직임은 과거의 법칙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많은 원자를 포함하고 있다. 시를 쓰거나 살인을 하거나 앞서 말한 예로 돌아가서 하려면 상당한 양의 잉크나 탄환에 쓰이는
움직여야 한다. 잉크를 구성하는 전자들은 그들의 조그마한 무도실 안에 마음대로 춤추며 돌아갈지 모른다. 그러나 이 무도실은 전체로 보아 과거의 물리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이것만이 시인이나 출판이나 관심사인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이론은 신학자의 관심사인 인간관계의 어떤 문제와는 별로 연계가 없는 일이다. 따라서 자유의지 문제는 이전대로 남아있다. 결국 형이상학적인 것으로서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실제적 면에서는 아무도 이것을 믿는 사람이 없음은 사실이다. 누구나 다 성격이란 것은 습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는 늘 믿었다. 알코올이나 아편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누구나 언제나 믿어온 일이나 자유의지의 신봉자는 사람은 의지의 힘으로 술에 취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취했을 때 영국 헌법이란 말은 맑은 정신일 때와 같이 또렷이 말할 수 있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한 번이라도 아이들을 다루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아이를 착하게 하는 데는 세상에서 가장 웅변적인 설교보다도 적당한 음식이 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유의지 이론이 정작 효과를 걷는 일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러한 상식적 지식으로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론적인 결론에까지 파고들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한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는 행동을 하면 우리는 그를 나쁘다고 생각하려고는 하면서 그 괴롭히는 행동을 깊이 파고들어가 보면 그 원인이 그가 태어나기 이전까지 올라가게 되며 따라서 아무리 상상을 뻗쳐보아도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는 일에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에는 외면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나 자동차를 다루기를 다른 사람을 다루듯 마구 다루지는 않는다. 자동차가 가지 않으면 이 괘씸한 자동차의 행동을 죄악으로 탓으로 돌리지는 않는다. 말하자면 이 나쁜 놈의 자동차야. 네가 움직일 때까지 휘발유를 주지 않겠다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는 어딘가 탈이 났다. 찾아보려고 하며 고쳐보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인간을 다루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성한 종교의 진리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어린아이를 다루는 데까지 미치고 있다. 수많은 아이들은 벌을 줌으로써 갑자기 더 나빠지는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른 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마 이러한 버릇은 저절로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럼에도 보모들은 극소수의 예외를 제하고는 벌을 주면 오히려 정신이 이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가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신 이상이 되면 법정에서는 이를 그 버릇이 나쁜 증좌로 삼되 벌이 나쁜 탓으로 생각지 않는다. 이것은 최근 뉴요크의 주에서 외설 행위로 기소된 사건의 실리에서 가져온 것이다. 교육의 개혁이 정신 이상화와 정신 박야화의 연구에서 이루어진 면이 큰 것은 이러한 아이들은 자기의 과오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책임이 없으며 따라서 정상화보다 더 과학적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아주 최근까지는 한 아이가 공부를 하지 못하면 그 적절한 치료법은 매질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아이들은 다루는 데 있어서 거의 사라지기는 하였으나 형법에 있어서는 그대로 남아있다. 말할 것도 없이 범죄의 근성이 있는 자는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공수병에 걸려서 사람들을 물려는 자도 비록 이들이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지 모르나 없어져야 한다. 전염병을 가진 자는 비록 이들이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어도 치료될 때까지 격리되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위조범, 근성이 있는 자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자는 후자처럼 죄가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상식에 지나지 않는 일이다. 비록 기독교 윤리나 형이상학적 반대하는 형식의 상식일지는 모르나 어떤 기관이 사회에 미치는 도덕적 영향을 판단하려면 우리는 그 기관 속에 들어있는 충격제의 종류와 그 기관이 그 사회에 이 충격제의 효능을 어느 정도 증진해 나가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가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충격에는 때로는 알아보기가 쉽고 때로는 알아보기가 비교적 힘이 든다. 예컨대 등산 클럽은 말할 것도 없이 모험에 대한 충격제를 지니고 있으며 학회는 지식에 대한 충격제를 가지고 있다.
한 기관으로서의 가정은 시기심과 부모의 정을 가지고 있고 축구단이나 정당은 경쟁심을 충격제로 갖고 있다. 그러나 두 개의 가장 큰 사회적 기관, 즉 교회와 국가는 그 심리적 동기 제공이 좀 더 복잡하다. 국가의 제일 목적은 분명히 국내의 범죄와 외적에 대한 안전보장이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놀랄 때 한데 몰려서 자기들에게 안전감을 줄 어른을 찾는 심리에 그 뿌리를 받고 있다. 교회는 좀 더 복잡한 근원을 가지고 있다. 종교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 공포임을 틀림이 없다. 이 점은 오늘날도 볼 수가 있으니 무엇에나 사람이 놀랄 때는 생각이 신에게 쏠리고 말기 때문이다. 전쟁, 역병, 파선 등은 모두 사람을 종교적으로 되게 한다. 그러나 종교는 공포 이외에 다른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 종교는 특히 인간의 자기 존중 심리에 호소한다. 만약 기독교가 거짓이 아니라면 인간은 보기보다는 가여운 벌레는 아니다. 즉 그들은 조물주의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들이 잘하면 조물주는 고맙게도 기뻐해 주시며 잘못하면 언짢아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커다란 후대이다. 우리는 개미를 중에 어느 놈이 자기 의무를 다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개미집을 조사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며 더구나 게으른 개미들은 집어내서 모닥불에 넣을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해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후대의 표이다. 더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네 중에 착한 자에게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상 주신다면 그것은 더 반가운 대접이겠다. 다음에는 비교적 현대적인 관념이 있으나 이에 의하면 우주의 전부는 모두 우리가 소위 선이라고 하는 결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꾸며졌다는 것이다. 이 관념 역시 우주는 우리와 마찬가지 취미와 우리와 마찬가지 편견을 갖고 있는 한 존재가 지배하는 것이라고 자기 본위로 해석해 버리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 놀란 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인자한 하나님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상 주시고 벌 주냐? 왜 그렇게 무서운 지옥을 만드셨느냐? 왜 가난한 자가 이렇게 많으냐? 왜 불행을 허락하느냐? 그런데 러셀은 오히려 그런 점이 우리를 오히려 후대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보니까 이 자유의지에 관해서는 이 러셀의 자연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법칙은 또 C.S. 루이스는 자연법칙 이외에 인간 본성의 법칙 안에 내재된 법칙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연법칙도 일반 이 유기체와 인간과 공유하는 부분이 있음을 C.S. 루이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인간 본성의 법칙만큼은 이런 다른 유기체에 없는 법칙으로서 오직 인간에게만 가지고 있는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이 인간이다. 그것이 바로 다른 유기체와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때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옳고 그름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거기에서 우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바른 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내면적 force, 강력한 힘이 우리 인간에게는 느껴지고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강력한 힘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다시 C.S. 루이스는 그 강력한 힘이 인격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비인격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거기에서 우리의 또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러셀은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연 법칙과 또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결론을 내리고 있죠. 물론 일부 자유주의자들이 신학하는 사람들 중에 자유주의자들은 과학적으로 소위 말하면 과학적인 거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고 증명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방법론을 택한 그들에게는 역시 무신론자들처럼 그거를 설명하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그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자유의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반증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의 제1장 부분입니다. 그 1장 부분을 이제 우리 와이메이커에서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 번 들으시면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에는 전지의 관념에 대해서 같이 러셀의 생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